최근 요 몇 년간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트렌드는 보안 기술이 하드웨어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에 뭔가를 넣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죠. 한번 하드웨어에 구현을 해놓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보안의 중요성이 오늘날에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어, 현재는 많은 그 아키텍처 인스트럭션 셋, 그러니까 뭐 X86, ARM, 뭐 이런 아키텍처들의 보안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기능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기술들은 앞으로 퍼포먼스와 방어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 공격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사실 그 공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공격이 어떤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서 메모리가 개발자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상태로 변조가 되면서 어, 그 에러를 이용해서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인텔이 제안한 솔루션이 바로 MPX인데, MPX는 메모리 객체에 대해서 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식으로 메모리의 바운드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 메모리 객체의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메모리 액세스를 하기 전에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를 체크해서 내가 현재 접근하려는 이 메모리가 내가 지금 수행하려는 이 메모리 접근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스트럭션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해 준 거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막상 실제 X86 아키텍처에 탑재돼서 출시되고 나니까 소프트웨어로 만든 거랑 비슷하거나 더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로도 잘 만들면 좋지만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넣는 것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 어떤 이런 걸 보여준 예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기반 보안이라는 트렌드를 따라서 암도 새로운 보안 기능을 자기들 아키텍처에 추가를 했는데 이건 포인터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포인터 어센티케이션은 포인터 어센티케이션 코드라는 팩이라는 형태의 어떤 포인터 밸류의 인테그리티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암호학적 값을 생성해서 포인터가 변조되는 것을 막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예제들을 봐도 공격의 시작은 리턴 어드레스가 덮어 씌워지는 것이었죠. 리턴 어드레스도 어떻게 보면 포인터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할 때 돌아올 곳의 주소를 포인터 형태로 스택에 넣어두었다가 다시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실행 흐름을 복구시키는 어떤 이런 포인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터가 변조됐을 때 변조된 것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격의 시작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팩이라는 기능의 목적이고요. 여러분들 뭐 컴퓨터 보안 수업을 들으셨으면 아마 맥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통신을 할 때 이 메시지의 무결성을 보증하는 게 맥이죠. 그러니까 그 맥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컴퓨터 메모리상에 포인터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것이 이 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인텔 아키텍처에 추가될 또 다른 기능은 CET라는 기능이고 Control Flow Enforcement Technolog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보안 연구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제안해온 솔루션인 섀도우 스택을 하드웨어 형태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스택은 스택의 사본을 어떤 보호된 영역에 만들어 놓고 스택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이 구역에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서 추후에 함수가 리턴할 때 코드 포인터 그 리턴 어드레스가 덮어 쓰여지지 않았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보안 기법인데요. 이 기능이 아주 그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논문도 많이 나오고 연구가 되어 왔었는데
이제 이 연구가 성숙해지니까 인텔이 하드웨어 형태로 구현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아마 곧 그 인텔 아키텍처 상이 구현이 되어서 어, 조금 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MPX 예제에서 보셨듯이 하드웨어로 실제 메모리 보호 기능을 구현했지만, 그러니까 CPU 안에 구현했지만 실제 소프트웨어보다 느렸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 결국에 사장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솔루션은 이런 겁니다. 메모리 보호는 CPU에서 하실 게 아니라 메모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실제 메모리 안에 어떤 로직이 들어가는 형태의 지능형 반도체를 이용한 메모리 보호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부분은 저희는 반도체나 하드웨어 하는 랩이 아니기 때문에 지능형 반도체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툴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이제 그걸 하나의 도구로 이용해서 메모리 보호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어, 혹시 관심 있는 학생은 언제든지 이메일 보내셔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소프트웨어 보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트러스티드 컴퓨팅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고 또 시스템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분야이기도 한 트러스티드 컴퓨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시스템 보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는 루트 오브 트러스트와 체인 오브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체인 오브 트러스트는 어떤 신뢰의 의존성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에 의존하고 있고 운영체제는 어, 부팅할 때 바이오스나 펌웨어에 의해서 메모리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펌웨어의 정상적인 동작에 의존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 신뢰에는 어떤 체인 형태의 어떤 디펜던시 릴레이션들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최초의 신뢰를 제공하는 결국에는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나오는 어떤 최초의 신뢰 대상을 루트 오브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에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뭐 크롬 브라우저, 뭐 파워포인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결국 신뢰의 그 어플리케이션들의 신뢰의 근원이 어디냐 생각해 보면 그건 아마 운영체제 커널이 될 것입니다. 커널이 운영체제가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파일을 오픈한다거나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려고 할 때 커널이 이 동작들을 올바르게 처리해 주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들이 동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거의 대부분의 컴퓨팅 시스템에서는 커널이 루트 오브 트러스트가 되는데 최근에는 그 커널이 소프트웨어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과연 커널이 루트 오브 트러스트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라는 논쟁이 많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커널에 대한 많은 취약점과 커널에 대한 공격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심지어 커널을 감염시키는 악성 코드들도 많이 발견되면서 더 이상 아주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커널을 신뢰의 근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 되어서 결국엔 이게 굉장히 시스템 시큐리티에 있어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었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커널 보안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루트킷이라고 불리는 커널을 감염시키는 악성 코드입니다. 커널이 감염되게 되면 뭐 프로세스 리스트라던가 뭐 파일 리스트, 이 폴더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가 이런 정보들을 다 믿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커널과 악성 코드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시스템을 릴라이어블하게 어떤 신뢰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많은 보안 연구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가상화가 한창 유행할 때
이 시스템 내에서 무결성을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은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해서 밖에서 시스템 내부를 들여다봄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하이퍼바이저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해서 이런 악성 코드들을 감시하자,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 모든 보안 문제가 그렇듯, 모든 보안 디펜스가 그렇듯 안타깝게도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하이퍼바이저를 공격하는 익스플로이트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어, 이제는 또 하이퍼바이저 또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되어서 어, 지금 현재는 이런 연구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해 보면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레이어, 어떤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감시하는 다른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생겨도 결국에는 그 소프트웨어도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취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 만약에 하이퍼바이저 밑에 또 다른 레이어를 만들어서 감시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문구처럼 어, 감시를 담당하는 와처가 있을 때 그럼 그 와처는 누가 감시를 하냐? 또 이 또 다른 감시자는 또 누가 감시를 하냐? 결국에 꼬리를 물고 무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온 연구의 한 흐름이 바로 이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줄여서 TEE라고도 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향성에서는 내가 100% 한 줄 한 줄 다 확인할 수 없는 코드들은 무조건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고 어, 대신에 어떤 안전하고 격리된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간에 검증된 코드만 넣어서 얘네만 신뢰를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스템에서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도 있고 게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뱅킹을 하는 뭐 뱅킹 앱 같은 중요한 프로그램들은 검증을 거친 뒤에 이런 어떤 격리된 공간을 만들어서 얘네만은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격리를 하자, 이런 접근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포기하면 편해, 약간 이런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되는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외에는 모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또 이런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최근에 트러스트 익스큐션을 지원하는 트러스트 익스큐션에 대한 지원이 CPU들에 많이 탑재가 되어 있고 인텔 경우에는 SGX라는 기능을 도입해서 프로그램의 일부 중요한 부분들을 어떤 격리된 공간에 넣고 외부와 아주 제한된 통신만 허용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이런 앙클레이브라고 불리는 이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CPU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텔 스카이레이크부터 들어갔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대부분 탑재가 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ARM 트러스트존 같은 경우도 시스템을 안전한 세계와 안전하지 않은 세계 두 개로 스플릿을 하고 각각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스템을 두 개로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도 아마 안드로이드 기반 폰을 사용하신다면 알게 모르게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고요. 제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는 삼성페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실 때 결제에 사용되는 코드들이 이 시큐어 월드 쪽에 가 있어서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페이가 아주 이런 트러스트 익스큐션의 아주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연구 흐름과 관련해서 또 저희 랩에서 하고 있는 연구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보신 그 인텔 SGX 기능은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됐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고 아주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SGX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은 여러분은 인텔한테 요청을 해서 개발자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SGX가 지원되는 CPU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뭐 메인보드나 운영체제 기타 세팅들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사실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기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이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일반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트러스트 익스큐션 환경을 항상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한 사실은 그 인텔 X86 아키텍처는 커널과 유저로 나눠져 있다고 여러분은 운영체제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사실은 그거보다 그 권한 레벨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4개가 있고요. 링 0부터 링 3까지 있고, 네. 링 0이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제 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커널이 존재하는 권한 레벨이고, 링 3이 이제 유저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는 가장 낮은 레벨의 프리빌리지 레벨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링 1, 2는 왜 안 쓰는 걸까? 네. 그래서 왜 안 쓸까? 이거를 어, 권한을 분리하고 소프트웨어에서 중요한 부분을 경미하는 데 쓸 수는 없을까? 이런 의문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실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는 기술적으로 어, 이 링 1, 2를 사용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쓰이지 않던 링 1과 링 2를 이용해서 유저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들을 격리시키는 어,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커널의 새로운 디자인을 어, 제안한 것이 이 Lord of the x86 Rings Architecture라는 논문이고요. CCS 2018년도에 발표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에서 그 기존에 쓰이지 않던 중간의 권한 레벨을 프리뷰저라는 이름으로 재사용을 해서 새로운 권한 레벨을 만들고 유저 레벨에서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뱅킹 앱에서 트랜잭션을 실제 수행하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뭔가 암호화된 키를 사용할 때 그 키를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격리해서 프리뷰저라는 공간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이런 새로운 커널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SGX 기능은 하드웨어 기능이지만 이건 소프트웨어적으로만 구현이 됐기 때문에 어, 인텔, AMD 상관없이 모든 X86 아키텍처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커널 기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이런 이름으로 논문이 발표됐고요. 아마 CCS 역사상 가장 재밌는 이름의 논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하면서도 논문을 낼 당시에는 상당히 어, 기발하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가서 발표를 할 때 보니까 조금 어,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시스템 콜과 비교를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짠 유저 모드 프로그램에서 뭐 파일을 접근하거나 실제 시스템 리소스에 접근할 때는 시스템 콜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 콜을 통해서 파일을 열고 파일을 읽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그 아키텍처에서 새로 제안한 이 프리뷰저라는 새로운 권한 계층에서는 그래서 유저 스페이스가 이제는 그냥 유저 모드 그리고 프리뷰저 모드 두 개로 쪼개지게 되고 그래서 키를 접근하거나 암호화를 하거나 민감한 접근을 할 때는 어플리케이션 안에 어떤 또 다른 작은 시스템 콜 레이어, 이 프리브 콜 레이어를 사용해서 어, 프로그램의 민감한 부분들을 접근하도록 이렇게 설계한 것이 바로 이 반지의 제왕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개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어떤 개발자든 저희가 만든 이 오픈소스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의 암호화 키나 중요한 정보들을 격리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시스템 보안에 대한 내용이었고, 끝날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더 다루고, 이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컴공 세미나 듣고 계신 학생들 중에 CTF를 들어봤거나 해보신 학생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CTF는 Capture the Flag라는 뜻이고요. 이건 일종의 어떤 시뮬레이트된 어, 사이버 전쟁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대회 형식으로 치러지고 이제 팀별 경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주최 측에서 이제 문제를 줍니다. 퍼즐 같은 걸 주는데 이게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웹사이트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문제 안에는 취약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익스플로이트를 하면 여러분은 프로그램 안에 숨겨져 있는 플래그라는 거를 얻을 수 있고 이 플래그를 통해서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제 팀별로 얼마나 더 많은 문제를 푸느냐, 얼마나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높은 점수를 얻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회 형식으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쪽 보안 분야에는 굉장히 많은 CTF 대회들이 있고 많은 온라인 대회가 있고 오프라인 대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대회는 이제 데프콘이라고 어떻게 보면 해킹 월드컵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하고 엄청난 규모로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많은 대학교 팀들이 CTF 팀 하나씩은 많이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CMU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는 PPP라고 아주 전통이 깊은 아주 잘하는 그런 팀이 있고요. 성균관대에도 이런 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아직 팀이 있다고는 못 들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고 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런 팀을 꾸려서 제가 학생들이랑 대회도 참가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이 CTF라는 포맷이 시큐리티 에듀케이션으로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이게 보안을 단순히 이론이나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배우는 것이 아닌 공격자의 시점에서 보안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실제로 뭐 시험 문제나 단순히 프로그래밍 어사이먼트 같은 게 아닌 실제 해킹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학생들한테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업에서도 활용을 해봤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CTF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요. 이게 그 웹사이트 메인 화면이고 네, 그리고 문제를 챌린지라고 된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준비된 문제들이 뜨고 원하는 문제를 자신의 난이도 레벨에 맞게 눌러서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프로그램이나 이 문제에서 이제 지령이 주어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서버에 접속해서 취약점을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도 주어지고 힌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CTF를 진행할 수 있는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문제 중 하나의 스크린샷인데요. 그 왼쪽처럼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지령이 나옵니다. 어떤 인풋을 넣어서 버퍼 오버플로우를 일으켜서 내가 갖고 있는 플래그를 훔쳐가 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뜨면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어떤 조작된 공격 코드를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익스플로이트 시켜서
이제 오른쪽과 같은 화면을 얻는 게 여러분 목표입니다. 네, 오른쪽과 같이 어떤 문제를 풀었다라고 확실히 알려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밑에 지금 가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플래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스트링이 나오고 이걸 아까 봤던 웹사이트에 다시 가서 입력을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저번 학기에 했던 대학원 수업에서 했던 팀 CTF 대회 스코어보드인데요. 보시다시피 많은 학생들이 100점 이상을 기록했는데 사실 이게 100점만 얻으면은 만점을 받을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보시다시피 많은 학생들이 과시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제 생각에는 굉장히 학생들이 재밌게 느껴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문제들을 푼 것 같고요. 1등을 한 학생은 474점으로 저게 아까 나와 있던 모든 문제를 다 푼 건데 어, 한 가지 반전은 이 학생이 이거는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해서 만점을 받아놓고 다른 숙제는 안 해와서 A 플러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어사인먼트를 열심히 하는 건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CTF가 어떤 시큐리티 에듀케이션 포맷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이 수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수업을 위해서 구축을 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조만간 교내 모든 학생들이 해볼 수 있도록 오픈을 할 예정이 있고요. 주소는 ctf.skku.edu고 다행히도 아무도 이 주소를 사용하기 있지 않아서 제가 빠르게 확보를 했고 조만간 오픈할 예정입니다.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취미 삼아 틈틈이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픈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이런 CTF 웹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퍼블릭한테 오픈했을 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 서버 자체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걸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들만 풀 수 있게 잘 샌드박싱을 하고 이 서버 자체의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막상 이거를 오픈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런 연유로 늦어지고 있는 걸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픈되면 어떤 경로로든 좀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안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와서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홍보를 하자면 저희 연구실은 보안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언제나 오픈되어 있고 아무 때나 보안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거나 연구실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아무 말이라도 어떤 할 말이 있거나 질문이 있거나 하면은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